저 어디서 땅 보고 오진 않았고요. 예, 땅을 자주 보러 다니긴 합니다. 재밌어요, 그런 거. 부동산 구경. 아, 오늘 부동산 좀 보고 왔네요. 아, 그러고 보니 제가 오늘 부동산을 좀 보고 왔습니다. 땅은 아니고요. 뭔가 건물을 보고만. 건물. 지나가다 보시지 않습니까? 아유, 그럼요. 예, 보고 왔습니다. 땅도 많이 봅니다. 언젠가는 살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증시셔터의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왜 이렇게 손에 주먹을 꽉 쥐고 계십니까? 늘 쥐고 있습니다. 아, 늘 쥐고 계셨군요. 제가 오늘 유독 주목이 보여서 시장이 뭐 안 좋았나 했는데 좋았잖아요. 괜찮았던 네, 하루였죠. 괜찮았죠. 네, 맞습니다. 지난주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언론 보도가 이어진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토요일 보건당국이 코로나 제로 정책의 재확인을 언급했기 때문에 좀 우려스러웠습니다. 시초가. 왜냐하면 금요일 날 그 이슈 때문에 홍콩 지수라든지 뭐 특히 테크 지수도 마찬가지고 국내 지수도 막판에 힘을 좀 받고 올렸기 때문에 이게 주말 사이 이제 부인이 되다 보니까 이 관련해서 좀 검증되지 않은 보도에 대해서 비판하는 뉘앙스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저희가 그 미국 선물 관련해서도 시간에서 우리 장전에 0.7% 내외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했었습니다만 반면 이제 또 다른 약간 호재성 기사도 장전에 또 나왔죠.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인 설리본과 푸틴의 외교 관련 고위 보좌관이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핵무기 사용 논란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기사 보도가 됐고요. 이 소식이 이루어지면서 유로와 약세폭이 축소되고 여기에 따른 달러와의 강세폭이 축소되면서 역시나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뉴스도 언급이 됐습니다. 국내 시장은 미국 증시가 일단 올랐었고 환율 하락 효과에 따라서 일단 반등 출발을 했는데요. 코스피는 약 한 12포인트 가까이 이제 상승 출발했습니다. 기관은 현선물 매도 출발했지만은 외국인이 역시 코스피 200 중심의 현물 매수와 선물 매수도 출발을 이루어졌고요. 장 초반부터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는데 초반에 한 1, 20분 정도 사이에 선물이 한 2천억대 가까운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9시 30분을 지나면서 기관도 코스피를 제한적인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코스피가 2370포인트를 오전에 이제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 시장 개장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정부의 이 코로나 제로 정책의 재확인 언급 이 부분 때문에 중국 시장이 혹시라도 또 빠지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경계감 때문에 다소 외국인들이 현물을 잠시나마 이제 제한적으로 매도 전환하기도 했고요.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논란 관련해서 약간 좀 우려가 경계감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초반에 삼성전자는 상승세 유지된 반면에 LG 에너지솔루션이 하락을 보였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이 밀리면서 LG화학도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여파로 이제 지수 탄력도 다소 이제 둔화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우려했던 그 중국 시장이 개장하면서 중국 항생 지수가 2%대 급등을 보였고요. 상해 종합이 플러스로 반전하면서 일단 국내 시장이 외국인 수급이 재차 유입되면서 시장을 받쳐줬습니다. 제로 코로나 방역 유지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다소 진정시킨 효과가 있었다 볼 수 있겠고 11시경에 원달러 환율도 1,409원대로 하락하면서 미국 선물 지수도 낙폭을 다소 축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2시 30분경에 이제 중국의 수출입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표를 보여주시면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국 수출입 지표가 모두 이제 10월 달에는 수출이 모두 감소하면서 사실은 약간 쇼크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은 29개월 만에 그리고 수입은 26개월 만에 역성장을 보였는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중국 정부가 긴장감이 크게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고 내수 부양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낄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이제 향후의 방역이라든지 서비스 대상 정책 변화 속도에 주목해야 될 거다. 이렇게 시장은 좀 분석 자료를 내기 시작했고요. 한시 기준에 중국의 항생 지수가 3%대 급등 그리고 항생 테크 지수는 6% 가까운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이 이렇게 금요일과 더불어서 오늘도 급등세를 다시 나타냈습니다. 이 정부의 친시장 발언에 대한 조합의 힘으로 분석되는데 이때 뭐가 이야기 나왔냐면 왕송 국가인터넷정보판공청 정보화 발전국장. 아, 되게 깁니다, 이름이. 이름은 왕송이에요. 왕송이고요. 그 직함이 국가인터넷정보판공청 정보화 발전국장입니다. 그래서 이 다시 사람이 한 번만 알려주시겠어요? 아, 세 번째는 좀 힘듭니다. 너무 길어서요. 아무튼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건강한 그리고 규범 발전 동력 그리고 지원이 판공청의 중요 업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발전 촉진시키고 규범화 관리 감독을 병행하면서
하면서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효익을 모두 중시할 것이다. 네. 결국은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대한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발표했으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일단 테크 지수가 아까 6%나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시장에 작용을 한 거죠. 굉장히 압박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풀어준다는 거죠. 규제를 이제 조금은 사회적 경제적 효익 모두 중시하면서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튀어오른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시간대 비슷하게 알리바바 티몰 관련해서 지금 11월 1일 기준에 이 나이키나 보스턴, 유니클로 등 82개 유명 브랜드 제품 매출이 1억 위안을 돌파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요 회복 기대감도 잠깐 이제 다시 중국 시장에서 상당한 탄력을 받았는데 작년 6.18 행사 당시에 25개 제품만 1억 위안을 돌파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알리바바 티몰 관련된 부분이 사진을 가져왔거든요. 띄워주시면 그와 관련된 발표에 관련된 이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지금 82개 브랜드를 다 보여주진 못하는데요. 이 헤드라인을 보시면은 중국말로 82개, 그러니까 82개의 그 유명 브랜드 제품 매출이 1억 위안 돌파했다. 이렇게 알리바바 티몰에서 일단 발표가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수요가 중국 시장에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오늘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겠죠. 네. 오들면서 원달러 환율도 5조로 변했고요.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장중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하회하면서 살짝 또 이제 시장의 강세를 좀 더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고요. 외국인들이 투자자들의 현물 순매수한 가운데 오늘 이제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은 전반적인 현물 매수 가운데 비차익 프로그램 매매가 약 80% 수준 차지했으니까 이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다는 게 그냥 시장을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따라서 산 것보다는 그냥 순수하게 좀 샀다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도 한국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장중에 뭐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계속 지속되니까 금융 투자가 현물 매수가 확대되면서 우호적인 수급 여건도 코스피 상승을 뒷받침했습니다. 근데 장 끝나고 나니까 또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로 또 전환시켰어요. 약간 주 후반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경계하는 포지션을 또 막판에 가져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외국인은 오늘도 매수 기조가 유지되면서 전기전자, 철강, 화학, 운수 잔고를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반도체 제약업종을 매수했습니다. 기관은 비금속 광물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매수를 이루어졌고요. 코스닥에서는 2차전지 매도, 반도체 게임을 매수했고 업종별로 본다면은 뭐 포스코 홀딩스나 현대제철 등의 강세에 철강, 금속 급등했고요.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 수주 지원 기대감에 코론 글로벌이 장중에 15% 이상 급등하면서 건설업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운수창고는 페노쇼이나 H&M 등 해운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고 시총 산업단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의 반도체주의 강세가 이루어지면서 전기전자 업종도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이제 섬유호복이나 음식료, 내수 소비주는 약세를 기록했고 카카오나 네이버 등의 주요 인터넷주도 부진하면서 서비스업도 다소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순매수와 이어지면서 700선 회복을 시도했는데 업종별로는 반도체, 디지털 콘텐츠, IT 소프트웨어 강세를 보였고요. 일반 전기전자나 IT 부품은 아마 IT 부품은 애플 쪽 관련된 이슈가 좀 있어서 약간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딱 700.48포인트로 마감을 하면서 700선을 간신히 또 사수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도 그랬지만 코스피도 0.99%, 1%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장 초반부터 왜 이러지? 했던 섹터가 있었습니다. 자동차가 정말 오랜만에 초반부터 막 튀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좋은 소식이 있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네, 이제 미국 상원에 이어서 하원에도 이제 IRA 법안에 텍스 크레딧 조항을 3년 유예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됐다라고 밝혀졌죠. 그래서 8월 7일 IRA가 미국 상원을 통과한 이후에 사실 자동차 업종은 크게 위축이 됐습니다. 이게 뭐 판매 자체가 미국에서 좀 안 되지 않을까? 투자 심리가 악화됐고요. 더군다나 뭐 미국의 전기차 판매 대수가 좀 둔화되는 모습도 보였고 3분기 대규모 엔진 관련된 충당금, 뭐 리콜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서 컨센서스가 하회됐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 대부분의 주가가 연중 최저치까지 하락한 상황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앨리바마 주의 하원 의원이 이제 일단 이 관련된 발의를 했고요. 2025년 12월 말까지 뭐 유예되면서 광물이나 배터리 소재 비중도 좀 유예하자 이렇게 법안을 발의한 겁니다. 근데 9월에 상원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 발의가 됐는데 민주당 소속의 조지아주 상원 의원이 발의를 한 겁니다. 근데 보시면 재밌어요. 앨리바바하고 조지아가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현대기아가 있는 공장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현대기아의 공장이 위치한 주의 상하원이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발의를 했다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제 통과 여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 발의했다는 것만으로 뭐 주가가 올라가기는 좀 어렵긴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의 상원과 하원이 모두 유리한데 이 부분에서는 결국 정책에 따른 유불리보다는 지금 IRA 법안도 후퇴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쪽이 뭐 될 것이냐 이 부분보다는 아마 펀더멘탈이나 뭐 실적 이게 좀 더 집중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오늘 삼성증권에서 이제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조금 이제 코멘트를 또 장중해 냈는데 아마 이 관련된 개정안 발의에 대한 부분도 모멘텀이 있지만은 아마 11월, 12월에 판매 증가에 대한 자신감을 좀 현대 기아가 좀 표명한 것이 어느 정도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삼성증권의 코멘트를 장중해 냈습니다. 현대차 기준으로서는 11월부터 38만 대 판매하면서 전 월비 9% 그리고 전년비 20% 성장을 보였고요. 4분기에 110만 대 판매할 것으로 보이면서 약 전분기 대비 8% 성장 그리고 전년비 15% 달성이 가능하다.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자신감이 있다 보이는 것 같고 기아도 11월부터 27만 대 판매가 되면서 전 월비 13% 그리고 전년비 22% 성장하면서 4분기 전체로서는 77만 대 그러니까 전년비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달성이 된다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기아도 이제 한국 공장 특근이 돌입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임단협 관련된 타결 이후에 상당히 좀 공격적인 출하가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한국 공장 증설도 이야기되고 있는데 아마 현대 아산 공장에서 아이오닉 6 생산을 연간 6만 대까지 할 것 같고요. 기아 화성 2공장도 EV6 증설을 하면서 연간 9만 대에서 15만 대로 증설을 할 걸로 보이니까 상당히 지금 현대기아가 이제 굉장히 공격적인 4분기의 목표를 갖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미국의 배터리 조인트 벤처 관련된 발표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3월에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이제 미국 배터리 조인트 벤처에 대해서 연내 발표하겠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아마 신규 공장 캐파가 50만 대까지 확장할 수 있다고 발표됐기 때문에 배터리 생산 캐파는 40기가와트 정도 수준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모멘텀이 좀 영향이 좀 더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정하는 코멘트를 냈는데요. 이 연속성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현대기아가 극도로 낮은 재고 수준과 인센티브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글로벌 평균보다 월등하게 낮았는데 월간 단위로 보면 다소 조금 고개를 드는 듯한 재고도 살짝 올라오고 인센티브율도 살짝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에 대한 이슈가 여전히 우려가 있잖아요. 뭐 대기 수요가 있다고는 하지만 금리가 폭등하면 뭐 캐피탈 같은 경우에 금리가 너무 올라가니까 수요가 조금은 이제 뭐 살려고 했다가 좀 포기하는 수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수요가 강하게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느냐 문제가 있고 결국은 그 부분은 재고나 인센티브율을 좀 더 확인하면서 이 완성차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일단 발의가 된 거고 이게 실질적으로 뭔가 법안 통과될지 여부는 미지수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좀 단기적인 반응이 과하게 뜨거운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사실 뭐 앞으로 상황 변화에 대해서 기본 전제로 깔 필요까지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조지아주라든지 앞서 이제 부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엘버마, 거기에 엘라바마. 현대기아차 공장 결국은 근로자들이 거기 있는 거지 그쵸. 않습니까? 미국민들이 많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가라는 것들 고민인 거죠. 그래서 넷플릭스에서도 차이나 팩토리라는 다큐를 보게 되면 결국은 중국 공장이 미국으로 들어갔지만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해서 모든 정책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 이제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도 다 고민해야 될 거죠. 결국은 우리 공장에서 일하는 그 해당국의 국민들을 얼마나 우리가 품을 수 있느냐. 그거가 이제 앞으로 어떤 정책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연관해서 타이어 이슈도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최근에 뭐 재고가 워낙 많이 올랐다 이래서 이제 타이어 업종이 좀 급락했던 사례도 나타났는데 이제 일부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환율 효과나 그다음에 재고 관련된 뭐 판가 가격이 좀 올라서 그게 좀 영향이 좀 일부 있었다 뭐 그런 뉘앙스의 하나증권의 코멘트도 있었습니다만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국내 타이어 생산 업체가 미국과 유럽 현지에 증설에 나설 걸로 이야기되면서 이쪽도 이제 약간 좀 공격적인 행보가 나오는데 이게 뭐 수요도 없이 그냥 공격적인 행보를 하는 거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는 테네시 공장 관련된 증설을 진행 중인 걸로 알려져 있고요. 금호 타이어도 베트남의 빈즈영성에 이제 3,400억 규모의 생산 공장 증설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최근에 미국 조지아주 생산 공장도 증설한 바가 있기 때문에 금호 타이어도 증설 관련된 이슈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넥센 타이어도 내년 6월 증설 완료를 목표로 하고 체코 차테치 관련된 생산 공장 증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완료가 되면
내면 미국 생산 공장 신설도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려져서 타이어 업계도 상당히 공격적인 증설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장 관련된 증설에 나선 이유로는 매출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북미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지역도 상당히 좀 중요한데 매출액 증대를 이제 수익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게 결국은 북미 지역하고 유럽 지역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끼고 이쪽에 증설을 이제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 거고요. 미국의 한국산 타이어 반덤핑 관세 조치에도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현지 생산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오늘 타이어주가 일단 반등을 했는데요. 근데 좀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 가지 그 기본적인 펀더멘탈에서 좀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증권의 이제 리포트를 제가 좀 발췌를 해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 재고 이슈로 급락한 것은 다소 과도했다 코멘트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9월 중순 기준에 그 천연 고무 가격이 톤당 1,863달러 그러니까 전월 대비 1% 하락을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로도 13% 급락했습니다. 합성 고무 가격도 톤당 1,650달러로 전월 대비 7% 하락했고 전년 동기 대비로도 20% 급락했죠. 표를 먼저 띄워주시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또 미국의 자동차 주행거리 추이인데요.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많이 회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제 주행거리가 쭉 늘다는 거는 타이어 수요에도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OE, 그러니까 이제 신차에 들어가는 OE 같은 경우에 타이어는 많이 올라오는데 또 RE, 그러니까 이제 뭐 약간 그 다시 파는 그 타이어 있잖아요. 그 부분은 또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최근에 미국 자동차 주행거리도 조금 올라온 부분인데 회복세가 좀 있는 국면이다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합성고무 원재료입니다. 원재료 관련해서 스티렌이라는 그 원재료가 있는데 각각 그 합성고무의 원재료인 스티렌은 전 월비 11%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하향 추세가 가고 있죠. 그 다음에 부타디엔,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합성고무 원재료인 부타디엔이 있는데 이것도 전 월비 20%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년 동기 대비로는 부타디엔이 7%, 그리고 스티렌이 18% 하락하면서 원재료가 부담도 상당히 덜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부분들도 될 수 있겠고 최근에 운송비용 척도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이 부분도 10월 중순을 기점으로 어쨌든 전월비 29% 급락했고 전년비 61% 급락했으니까 운송지수 관련된 부분도 운임비 하락 때문에 다소 조금은 타이어 업종에 약간 긍정적인 환경으로 일단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타이어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원자재 관련된 부담이 좀 줄어들면서 수익성은 좋아질 수는 있는데 어쨌든 전방 산업에서 일단 매출단이 그래도 올라와야만이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대한 방어적인 어떤 논란은 될 수 있는데요. 아마 좀 말씀드렸던 새로운 어떤 그 수요 이런 부분들이 회복이 돼야 될 것 같고 뭐 자동차에 대한 뭐 판매량이 그렇게 늘지 않는다고 하면 조금 이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많이 빠진 상태에서 하방에 대한 부분들은 원재료에 대한 부담이 좀 줄고 있고 운송비도 조금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방에 대한 어떤 지지 라인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타이어주 얘기 나올 때 근데 최근 한 달 전에도 제가 봤던 리포트에서 이 똑같은 내용 합성고무 가격 떨어지고 있고 운송비 떨어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오늘 다시 뭔가 나온 거는 이제는 찐이다. 라는 건지 뭐 약간 장기적으로 시가 가져갈 만한 내용들이 자동차 쪽에는 좀 부재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렇죠. 뭐 우선은 지금 시장이 좀 네. 매크로한 내용으로 좀 많이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유리한 해석도 네. 좀 투자자들에게 아직은 좀 잘 전달되지는 않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반도체 쪽 좋은 얘기 좀 있나요? 네, 뭐 좋은 이야기보다는 늘 했던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미국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뭐 지난 뭐 주말에 이제 4.6% 폭등했기 때문에 이 영향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업황 자체가 좋은 건 전혀 아닙니다만 기술주들이 이렇게 폭등하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 2년물 국채 금리가 아무튼 지난주 이제 금리가 약간 하락대로 좀 들어섰고 반발 매수가 들어왔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코로나 규제 완화 기대감에 역시 이제 미국 시장에도 반영이 좀 된 걸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한투자증권도 역시 이제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데 보고서를 통해서 내년 2분기 정도의 전방 재고 소진에 의한 주문 확대를 예상한다. 이게 이제 기본 가설이라 기본 시나리오로 개정을 하고 이제 상당히 지금은 4분기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바닥 형성을 하지 않겠나라는 리포트를 낸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기본 가설은
틀릴 수도 있죠. 그거는 이제 수요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기본 베이스를 이렇게 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중에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반등할 것으로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이제 전망을 했고요. 기본 가정에 대한 부분들은 강도 높은 공급 축소가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 내년 하반기에 매크로가 회복이 되면서 23년 초에 서버형 DDR5가 본격화된다. 이게 이제 1월 10일 날 뭐 DDR5가 어쨌든 인텔도 나온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어쨌든 서버형 DDR5가 본격화되는 부분도 변곡점이 되고 그다음에 YMTC의 낸드 생산 지연 등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런 네 가지 정도의 놓은 거를 이제 리포터에 이제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반도체주가 상승했는데 표를 보여주시면은 삼성전자 재고일수와 주가 추이를 보는 표가 있습니다. 이게 진하게 파랗게 보이는 게 이제 재고일수인데요. 오른쪽 축을 보시면은 주가 이 밑에가 이렇게 굉장히 주가 더 늘어나는 거고 위로 올라가면 주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 파란색 그 아주 진한 선이 내려오고 있다는 것은 그 재고일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재고일수가 늘면 늘수록 주가 빠진다. 뭐 어쨌든 재고일수가 늘어난 거죠, 그죠? 그리고 예전에 2019년 3분기 직전에 재고일수가 계속 늘어났는데요. 아무튼 그 전부터 회색 쪽의 주가를 보면 좌측인데 주가는 어떻게 되죠? 그 직전부터 미리 반등 주고 바닥을 주고 우상향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고일수가 늘어나는 부분들이 일단은 시작이 되는데 그 재고일수가 바닥 찍기 전부터 주가는 어느 정도 이제 선반영해서 주가가 올라간다 뭐 그런 걸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재고일수 보면 2019년 3분기 바로 직전에 재고일수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캐펙스 감소 관련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재고일수가 좀 더 늘더라도 어느 정도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리포트에서는. 이 그림에서만 보면 지금 삼성전자 상황이 무역 전쟁 때 상황하고 똑같다라는 비슷하게 거죠.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도 보면 2022년 3분기에 보면 어쨌든 삼성전자 주가가 살짝 이제 돌아서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회색 선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SK 하이닉스 재고일수 및 주가 추이인데 이것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설명이 되는데 최근에 이 빨갛게 동그라미 친 부분이 재고일수인데 아까 뭐 삼성전자보다는 재고일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났죠. 삼성 하이닉스가 훨씬 더 재고일수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것 때문에 이제 하이닉스에 대해서 조금 비관적인 얘기들이 좀 많았죠.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 대비 하이닉스가 재고일수 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주가는 어쨌든 또 이렇게 위로 살짝 회색 선을 보면 선반영해서 바닥에서 살짝 고개를 들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신한증권에서 일단 차트로 일단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이게 반도체 업황 전망을 위한 기본 가정이라고 해서 표를 이제 아주 자세하게 하나 표를 만들어줬습니다. 네. 표를 보여주시면 그 기본 가정은 이제 매크로상으로 침체가 아주 얕은 침체를 아마 내년 상반기에 침체가 아주 얕을 것을 이제 기본 시나리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본 시나리오에 의해서 아마 이런 내용 때문에 이제 지금은 올해 4분기가 반도체주가 좀 바닥이 아니겠느냐라는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신한증권 입장에서도 약간 이 시나리오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면 만약에 이게 월스트 케이스가 기본 가정이 아니라 매크로가 아주 깊은 침체로 갔을 경우에는 약간 시기가 미뤄질 수 있다라고 이제 오른쪽에 표에 또 써놨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본 시나리오를 본다면 4분기가 바닥인데 오른쪽과 같은 깊은 침체가 오면서 약간 그게 좀 장기화되면 다소 좀 시기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것도 사실 이 표에다가 이렇게 추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본인들은 어쨌든 기본 시나리오 기준에서 지금은 4분기가 좀 바닥이 아니겠는가라고 주장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4개 정도의 그 근거, 그러니까 강도 높은 공급 축소가 시작됐고 내년 하반기에는 매크로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내년 초에 서버형 DDR5가 본격화되는 모멘텀을 갖고 있고 YMTC가 낸드 생산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결국 공급 축소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고일수가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하면서 주가는 선반영해서 오른다. 뭐 그런 논리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신뢰하는 저 신한금투의 최도현 연구원 자료 같은데요. 방금 나왔던 저 자료요? 네, 맞아요. 신한투자증권 그렇죠. 자료고. 저랑 같이 일했었는데 네. 정말 신뢰할 만한 애널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거 자료도 본 김에 전화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자료만 보고 어떻게 아세요, 근데? 예전에 섹터고, 네, 거기 같이 있는. 저희 교보증권에 있었을 때 논리가 항상 저런 논리를 가장 먼저 캐치해서 전달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장을 맡고는 있지만 삼성전자 바닥치는 거를 알아야만 사실은 시장도 같은 그쵸. 그 흐름을 볼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의견을 자주 나눴었는데 연말도 됐고 했으니까 오랜만에 또 연락 한번 할 때가 된 것 같네요. 네, 훈훈한 분위기. 또 이것도 보시면은 먼저 좀 연락해 주시면 더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제유가가 또 주말 사이에 배럴당 WTI 기준으로 90달러 선을 회복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네. 안 좋은 거잖아요. 뭐 이제 CPI나 영향이 있을 거기 그쵸. 때문에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이슈죠. 근데 말씀드렸던 중국 봉쇄 완화 기대감 때문에 사실 급등한 게 영향이 있다 볼 수 있겠고 주말 사이에 WTI는 92.61달러니까 뭐 5% 이상 급등한 겁니다. 여기에 따라 이제 정유주가 오늘 또 괜찮았던 모습인데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정부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보수적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은 G7 국가들이 12월 5일부터 그 해상으로 운송된 러시아 원유의 고정된 가격 상한선을 적용하기로 타결을 이뤘고 호주도 동참하기로 이야기됐기 때문에 이 가격 상한선 관련된 이슈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 2월 5일부터는 전체 석유 제품까지 금수 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선 그 12월 5일부터 시행될 원유 가격 상한제는 배럴당 약 60에서 64달러 정도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원유 시장 관련된 수급의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고 또 계절적으로 지금 아마 겨울철이니까 난방 수요가 있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부분들을 가격을 좀 자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국이 가격 상한제 위로 거래되는 러시아산 원유 해상 운송에 보험 서비스를 맡기로 결정하면서 향후 이제 보험 없이 러시아산 원유나 석유 제품을 거래할 수 있는 수입 업체가 얼마나 될지도 사실 좀 미지수다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원유 관련된 보험은 유럽이나 이렇게 영국 쪽에서 보험 발급을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 쪽에서 보험 발급을 막으면 조금 이제 운송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수입 업체가 조금 꺼려질 수밖에 없는 약간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공급 불안정성에 따른 가격 상승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 러시아산 관련된 원유 금수 조치가 러시아가 최초 구매자에게 판매할 때만 적용이 됩니다. 이후에 최초 구매자가 해당 원유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러시아가 자국 원유를 이탈리아에 보내요. 근데 이탈리아가 원유를 정지한 뒤에 미국으로 수출하면 괜찮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중국에 되게 많이 네, 그래서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보면은 아마 미국이 이렇게 러시아산 제품을 간접적으로 조달받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싼 가격에. 쓰리 쿠션이라고. 네, 쿠션 쳐서.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최초 구매자에게 판매할 때만 적용되는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이기 때문에 이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뭐 우리끼리 말로 이제 꿀 빠는 거 미국만 꿀 빨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가 할 정도로 약간 그러하긴 하는데 다만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전체 국가의 수입원에 대해서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좀 적다고 그래요. 근데 원유에서 받아들이는 어떤 수입원이 워낙 좀 크기 때문에 러시아도 좀 이게 신경 쓰일 거다 보는 거고요. 아마 어느 정도 굴복하면서 수급은 좀 안정화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시장은 좀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조심스럽게 전망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겨울철에 약간 난방 수요, 계절적인 수요가 있겠지만은 가격이 뭐 110달러, 120달러 이렇게 치솟다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조금 불안정성 때문에 유가가 좀 오르다가 결국은 조금 하향 곡선을 조금 다시 안정적으로 조금 그을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유 부분은 그렇다 치고요. 문제는 롯데케미칼 같은 오늘 뭐 순수 화학업체나 이런 쪽이 급등이 나왔거든요. 거의 10% 정도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뭐야 사실 이렇게 됐습니다. 뭐 특별한 호황제도 없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표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 롯데케미칼 이게 월봉 차트입니다. 진짜 많이 알았겠네요. 엄청 빠졌죠. 그 14만 원대에서 이제 지지를 보였는데요. 밑에 보시면 빨간색이 외국인 지분율이거든요. 늘어나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엄브렐라 리서치 쪽이라는 어떤 나는 독립 리서치 쪽에서 코멘트를 짧게 냈는데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최근 롯데케미칼의 외국인 지분율이 증가되고 있는데 뭐가 특별하게 없는데 뭐 있다고 이렇게 사는 건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PBR이 0.3배 뭐 굉장히 싸다 이거 하나만으로 살까? 근데 월봉을 보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 정도 되면 많이 빠진 거 아니야? 그리고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사서 기다려 볼 만하다. 뭐 이런 수급들이 좀 들어왔다라는 뭐 짧은 코멘트를 내서 좀 재밌는 해석을 한 거예요. 많이 샀답니까? 뭐 어쨌든 뭐 지분율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8월 초중순 이후부터 이제 외국인 지분율이 쭉 롯데케미칼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런 뭐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근데 안 팔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냥? 글쎄 모르겠습니다. 지분율이니까. 네. 아, 율. 예, 시가총액이 계속 내려오면 지분율은 계속 그쵸. 올라가죠. 올라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약간 저희가
뭐 다각도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코멘트를 했고요. 재밌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근데 삼성증권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 지분율의 문제가 아니고요. 순수한 어떤 그 수급적인 차이나 플레이가 좀 들어온 것이 아닌가. 오늘 장중에 컴퓨터를 냈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무겁던 시크리컬 대형주가 급등했는데 오늘은 철강도 올랐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뭐 석유화학도 그렇고 뭐 지금 어떤 업황이 좋지 않은데 왜 이렇게 급등할까? 결국은 이게 뭐 쇼커버나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 차이나 플레이가 외국인 입장에서는 좀 하는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코멘트를 냈습니다. 왜냐하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외국인 유동성 수혜 가능성에 대한 배팅으로 볼 수 있다. 이게 수급적인 이슈로 언급을 됐는데 결국은 중국 그 경기 부진으로 리오프닝과 노인이가 개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 같고 내년 전인대 전후한 어떤 위드 코로나 그리고 수요 회복이 기대된다. 일부에서는 1분기 말, 그러니까 3월 정도에 아마 그 부분에서 전인대 뭐 이렇게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아마 좀 열 거다라고 상당히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펀더멘털 리바운드가 아마 1분기에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텍사스 연금과 같이 글로벌 기금의 EM 비중 조절이 예상되면서 차이나 비중이 절반으로 축소되면서 인도하고 한국의 상대적인 수혜가 지금 수급에 실제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텍사스 연금과 같은 이런 뭐 글로벌 비중에 따라서 뭐 직접적인 이게 뭐 전부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확연히 보이는 것은 최근에 이런 부분에서 한국이나 인도 쪽으로 수급이 외국인들 일단 들어오는 게 눈에 보이는 건 사실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아마 일부 리밸런싱 수급이 국내로 들어오면서 뭐 대형주를 포함한 이 차이나 플레이가 조금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사실 저는 이게 조금 더 수급적인 이슈가 맞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자, 이어서는 중국 소비 관련한 종목들 사실 뭐 이 중국 얘기 나오면은 이제는 사실 기대를 별로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못 하게 되죠. 뭐 사실 너무 우리가 의지하고 의존했었던 면도 분명히 있으니까. 벗어나야죠.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 봉쇄가 풀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자 또 약간 기대감을 또 갖게 만드는 건가요? 네, 이제 사실 뭐 중국 관련된 소비 관련주는 네. 지난주 금요일날 급등을 했잖아요. 화장품주도 급등을 해버려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이게 좀 안 맞는 게 이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에서 아까 철강화학은 또 급등했잖아요. 오늘. 그렇죠. 근데 그쪽은 네. 중국의 비중을 낮추고 뭐 외국인 수급이 네, 좋아진다 네. 약간 그런. 그래서 건데. 올라가고 또 중국 소비 관련된 화장품주는 또 오늘 반대로? 금요일날 급등했다는 이유로 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같은 논리라면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었다는 거고요. 다만 이제 제로 코로나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자는 입장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뭐 소비 관련주를 제가 설명드리다기보다는 중국의 리오프닝 시나리오에 관련해서 KB증권이 또 장중에 리포트를 하나 냈습니다. 뭐냐면 그 독일 총리가 이제 중국을 갔잖아요. 그렇죠. 올라프 슐츠 독일 총재가 갔는데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그 독일 바이온테크의 mRNA 백신을 외국인들이 어쨌든 중국 내에서 이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허가할 것이다.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해서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푸싱 제약이 이미 홍콩과 마카오, 대만 등의 바이온테크의 그 mRNA 백신을 제조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중국 본토에서는 이게 승인 허가가 안 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로 접종 분위기가 한정되지만 mRNA 백신의 접종 범위가 중국 사람들로 확대되는 시작 단계일 수도 있다라고 슐츠 총리가 평가를 했다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중국의 어떤 뭐랄까 바이러스 관련된 면역력이 좀 올라가는 거에 어떤 시초로 볼 수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확실한 거는 외국인들 관련해서만 맞는 거고요. 지금 그 전체적으로 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면역력을 획득한 사람이 중국에서는 굉장히 낮게 지금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사망자도 적다고 발표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 관련된 부분들이 뭐 백신 접종이 확대되지 않고 경제를 재개방하면 아마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재확산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빨리 리오프닝 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이제 시나리오를 KB증권에서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최근에 보면은 그 서킷 브레이커 정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여전히 중국에 입국하는 항공기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승객이 있을 경우에 특정 항로에서 해당 항공사의 운항을 1, 2주 동안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 정책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감염 승객 비중이 4% 이상이면 일주일 그리고 8% 이상이면 2주일 운행 중단하는 건데요. 8월에 5%와 10% 정도 기준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것보다는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된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뭐 서킷 브레이커 정책의 중단 준비를 중국 국무원에서 관련 당국에
요청한 것으로 사실 알려졌다고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오프닝으로 가는 방향은 맞는 것 같긴 해요. 다만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빨리 논의되기가 좀 쉽지는 않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서킷 브레이커 정책 폐지가 일단 되는 것이 우선적으로 되는 것이 확인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주말 사이에 광저우, 그러니까 우리가 애플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 이 광저우 쪽에 바이러스 감염자가 늘면서 대중교통이 아예 중단됐고요. 주말에도. 그리고 자택에 머물란 지시가 내려졌기 때문에 여전히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의 경기 재개방 관련된 기대가 가격에 좀 더 격하게 강하게 반영되고 있는 시장인데 이 시나리오가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계절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수급적인 이슈 때문에 유가가 오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중국의 경기 재개방 관련된 기대가 꺾이는 시나리오에 대한 경계를 좀 4분기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오히려 했고요. 아마 이제 중국 정부가 외국인들에게는 mRNA 관련된 백신 접종을 허락할 수는 있지만 내국인들에게는 중국이 개발한 mRNA 백신을 보급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면서 조기 경제 재개방 기대가 약화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조금은 시장의 경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KB증권에서는 오늘 리포트를 냈습니다. 부장님은 중국 개방 언제쯤으로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보면 이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한적인 개방에 대한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상하이의 마라톤 대회는 열렸어요. 주말에. 국제 대회인가요? 아니면은 국제대회입니다. 근데 네. 코로나 시기에 네. 동계올림픽도 했잖아요. 네, 마라톤도 지금 열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제적인 어떤 공인된 어떤 아주 제한적인 행사만 조금 풀어주고 실생활에서는 지금 아직 그렇게 열리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백신에 대한 부분들이 면역력이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 없다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백신을 좀 더 확대하고 이런 부분도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당장 또 주말에 중국 정부가 아니라고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굳이 뭐 기대감이다. 중국 정부 말은 틀렸다. 거짓말한다라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럴 필요까지는 예, 없죠. 너무 억지를 우리가 또 시장에 다시 이제 자꾸 반영을 하려고 긍정적인 걸 자꾸 이제 억지를 부리는 것 같은데 그러기보다는 아마 시기적으로 봐서는 내년 3월 정도에 전인대 시점 중심으로 조금 회복되는 국면으로 좀 열지 않겠나라고 보는 게 보수적인 국면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서는 뭔가 가타부터 명확한 얘기는 없는데 우리 시장에서도 그렇고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고 엄청난 주가의 상승에 영향을 미쳤는데 철강주도 그런 점 중에 하나였었나요? 오늘 철강주 엄청 올랐잖아요. 네, 역시 이제 이 부분도 뭐 그 재오픈 관련된 뭐 모멘텀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데 역시 이제 이게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철강 관련된 선물 가격이 4주 만에 상승 반전을 주말에 했고요. 유통 가격도 주중반 이후에 상승 반전 시도를 했습니다. 원재료 가격도 철광석이 아까 말씀드렸던 기대감 때문에 선물 가격이 주간 10% 이상 급등했으니까 반영을 미리 하고 있다 볼 수 있겠죠. 호주 강점탄도 7주째 상승하고 있으니까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비철금속 부문도 중국 방역 정책 완화 기대감, 달러 약세, 금요일에 구리 가격이 7% 넘게 급등했으니까 이걸 이제 반영을 하고 있고 아마 주 후반에 아마 급등세가 아마 집중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증권에서도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현재 받고 있는 밸류에이션이 향후 감익을 충분히 기반영한 정도 가격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리포트를 쓰면서 다운사이드 리스크보다 업사이드 기대가 더 높다. 이게 반도체 관련해서 10월 초에 나온 리포트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반도체도 10월 초에 하이투자증권의 송명수 연구원께서 뭐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여기서 10% 정도, 업사이드 리스크는 평균 PBR 정도 회귀해도 50% 정도의 장기적인 업사이클가 있으니까 업사이드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뭐 이렇게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 들어가야 된다. 10월 초에 리포트를 냈거든요. 이 철강도 똑같은 리포트를 대신증권에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철강에 대한 시황 반등에 대한 이슈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대신증권에서 보여주는 건데요. 일단은 중국의 부동산 경기 회복이 철강 쪽에 확실한 어떤 필요 조건이 아닌가 제 생각은 드는데요. 최근 보면 중국의 70개 도시 신규 주택 가격 성장률 보면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이 아직은 2014년, 15년 정도에 보였던 저점을 가기에는 아직도 좀 멀었죠. 그래서 경기가 정말 안 좋아지면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더 무너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캐펙스 감소하면서 어쨌든 재고를 확 줄이니까 어떤 반등에 대한 시점을 모멘텀을 갖고 있다 보는데 글쎄요. 중국의 70개 도시 주택가격 성장률이 지금 하향 추세이고 14년, 15년의 저점을 아직은 안 갔다는 점에서는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반영되면 좀 더
하향 추세가 그려진다면 업황에 대한 부분도 좀 더 늘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조금 그냥 단순하게 뭐 이렇게 많이 뭐 감익이 충분히 반영됐다 이것만 갖고 바로 리바운딩을 바로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그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연결해서 해운주도 함께 볼까요? 네, 이제 뭐 역시나 이제 BDI가 뭐 전주 대비해서 13% 하락을 했는데 주 초반은 약세로 흐름은 났지만 뭐 주 후반 들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철강석 가격 반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부 반영이 되면서 선물음이 반등했다 보이겠죠. 그래서 제가 탱커선 관련해서 바꿔왔습니다. 이게 이제 유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요. LNG 운반선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종합 탱커 운임은 55,553달러로 전주 대비 2% 상승 보였고요. 연중 최고치 수준을 이어갔습니다. 왼쪽 보시면 평균 운임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탱커 기준입니다. 탱커선 기준이고요. LNG선 운임은 일평균 44만 7,500달러로 전주와 동일했지만 여전히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VLCC 그러니까 대규모 유조선 대형 유조선은 계속적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계속 빠지다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LPG 같은 경우도 선박 연속료 추이가 우상향 그림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죠. 여기에 따라서 어쨌든 출구 전략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약간 말씀드렸던 일부 이제 관련된 종합 탱커 부분과 LNG 운반선 관련된 평균 운임이 조금 올라온 부분 때문에 아마 해운 관련도 이 부분을 조금은 리오프닝 관련된 시간이 좀 소요가 되겠지만 점진적인 규제 완화도 불가피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조금 안 좋지만 이런 어떤 탱커선이라든지 LNG 운임선 운임은 전체적으로 좀 상당히 좀 좋은 그림을 나타내고 있어서 기본적인 리바운딩으로 좀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될 수 있습니다. 네. 이슈가 오늘 너무나 많았는데 딱 두 가지만 더 찍고 가죠. 네, 애플 관련된 이슈를 좀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아이폰 공급 관련된 부분에서 뭐 생산 차질을 애플이 결국 시인을 했죠. 그래서 그 중국 코로나19 생산 차질이 좀 일부 이제 좀 늦춰질 수 있다. 사진 가져왔습니다. 띄워주시면은 애플이 이제 약간 그 아웃룩 그러니까 이제 전망치를 약간 좀 아래쪽으로 좀 하향 조정했다 이게 나옵니다. 현재 애플 공식 홈페이지 기준으로 애플 14 프로 대기 시간은 31일 정도입니다. 그리고 판매가 부진하다는 아이폰 14 일반 모델도 29일 정도 걸립니다. 중국의 정저 관련된 뭐 아이폰 공장이 코로나 영향으로 가동률이 70% 수준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주 조심스럽게 박스콘 같은 경우는 상황을 낙관한다고 했지만 현대 가이던스가 하향될 것이라고 코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이 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트렌드 폴스 같은 경우는 4분기 출하량 예상치를 기존 예상치 8천만 대에서 약 7,700만 대에서 7,800만 대로 일부 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수요 관련해서 보면은 그 중국 내 아이폰 수요 둔화도 약간 우려가 된다고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이게 왜냐면 아이폰 14 출시 이후에 38일간 그 중국 내 아이폰 14 판매가 아이폰 13 시리즈 대비 28% 하락했다. 이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는 33%까지 일부 하락세를 보였다. 데이터들이 좀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고 티몰에서 최근 아이폰을 400위안 할인 중에 이제 티몰에서 지금 중고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 13 시리즈 때는 동기간에 할인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14가 다소 조금은 티몰에서 할인되는 게 좀 빠른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은 안 좋게 형성이 돼서 장중에 애플 관련된 주식들이 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근데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이 중국말이라 저도 정확하게 다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게 뭘 말하냐면 폭스콘의 장저우 쪽에서 이제 아이폰 공장에서 직원 채용 공고를 내는 게 이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하순에 정상화 목표라는 이야기가 이것 때문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들면서 이야기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간당 30위안 그리고 근무 기간은 내년 2월 15일까지 근무를 하는데 채용 공고를 신규로 냈습니다. 공장 이탈 인원 중에 10월 10일에서 11월 5일까지 복귀자는 500위안의 격려금이 또 지급된다고 이제 공지를 내면서 상당히 이제 새로운 어떤 그런 인력을 굉장히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밴더 관계자에 따르면은 정저우 공장 목표가 11월 하순경에 생산이 완전 정상화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뉴스가 오후장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도 생산이 늘어나면서 정상화 예상된다는 이슈가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데요. 역시 중국 쪽의 폭스콘은 좀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이게 4분기에 살짝 줄어들면서 이후에 1분기부터는 정상적으로 출하가 될 거다. 그 인도 공장이 있다는 거죠. 폭스콘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관련주가 낙폭을 줄이면서 장 후반에는 플러스 전환까지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받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그 다음 표를 보시면 우리들의 고밍치가 또 등장합니다. 고밍치가 또 트윗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자체 조사에 따르면 정저우 아이폰 공장 락다운 이후에
폭스콘은 인도 아이폰 생산 능력을 확충 가속화할 것인데 인도 폭스콘에 인도 제조되는 아이폰 물량이 최소 내년에는 올해 대비 150% 급증할 거다. 그러니까 인도 쪽에서 많이 찍어낼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물량은 채울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분기는 단기적으로 좀 주춤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인도 쪽에서 아마 굉장히 물량이 채워지면서 중장기 목표에는 인도에서 약 40에서 5% 정도, 50% 정도 제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지금 폭스콘 인도 공장은 전체적인 물량 중에 2에서 4%밖에 안 하고 있대요. 근데 그거를 40에서 50%까지 인도 공장에서 폭스콘이 만들어낼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렇게 전환이 될 거다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물량을 좀 1분기 정도부터 채워날 것을 보이니까 전체 물량에서는 그래도 하향 조정이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서 아마 빠지는 것이 어느 정도 조금은 방어화되면서 오히려 주가가 플러스로 전환되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아까 제가 그 채용공고? 채용공고 네네. 궁금해가지고 그 아이폰으로 이렇게 텍스트 검색하는 게 써봤더니 맨 처음 문구가 전염병이 우리의 공작물과 생활을 방해했어요. 라고 시작하고 시간당 근로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인가요? 30원이래요. 중국 돈으로 30원이면 얼마죠? 시간당. 잘 계산을 좀 해봐야 될 모르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보니까 보살핌 수당도 준다고 하고요. 근로기간은 내년 2월 15일까지라고 합니다. 갑자기 궁금해서 한번 검색해본 TMI였고요. 자,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증시셔텀의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